스토리 시장경제. 방글라데시 어린이 노동자들은 세계화의 희생양일까? 방글라데시 어린이 노동, 빈곤의 유일한 해결책은 경제성장. 에이펙이나 G20 같은 국제회의가 있을 때면 회의장 주변은 흔히 반세계화 시위대로 몸살을 앓곤 합니다. 반세계화를 외치는 시위대에게 세계화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온종일 열악한 환경에서 축구공을 만드는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의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선진국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뛰어놀 나이에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은 그 축구공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다란 공간에 둘러앉아 고급 청바지를 재봉하는 엘살바도르의 여인들, 환기는 안 되고 숨은 턱턱 막히는 공장에서 접착제 연기를 마시며 운동화를 만드는 인도네시아의 노동자들이 이들에게 있어 세계화의 추함 민낯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슬며시 미소 지으면서 부른 배를 두드리는 다국적 자본가들이 있죠.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시위대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계화는 정말로 개도국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의 빈곤을 심화시킬까요? 방글라데시의 어린이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린이 노동이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지지하기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빈곤에 관해서 세계화는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계화가 단독으로 가난한 나라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든가 부유한 나라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세계화를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선진국이 개도국을 착취해 가난한 이들이 돈 버는 걸 막는 체제라고 믿는 이들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빈곤의 실질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경제성장입니다. 경제성장만큼 확실히 효과를 발휘하는 빈곤 탈출은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100년 전에 살았던 미국인들보다 대략 6배 정도 더 잘 삽니다. 잘 살게 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로지 경제가 성장한 덕분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대명사인 인도를 생각해 봅시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1950년부터 1980년까지 1.4%였고 1980년부터 1990년대까지는 이보다 높아서 4%였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 인도인들은 1950년대의 인도인들보다 2배 이상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성장률이 낮았던 인도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빈곤의 유일한 해결책이 경제성장인 걸 인정한다면 그 다음 문제는 세계화가 경제성장을 낮추느냐 높이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화가 갑이 을을 착취하는 무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도 세계화가 그 나라의 경제성장을 낮추는 효과까지 있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방글라데시에서 축구공을 만드는 아이들로 돌아가 봅시다. 선진국보다 저개발국에서 아동노동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세계화가 아동노동을 늘리는 건 아닙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선진국의 하청노동이 열악한 그 나라의 노동실정에선 질 좋은 일자리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축구공 생산 공장에서 아이들을 구출하면 그 아이들은 선진국의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겠지만 현실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공장을 나오게 된 아이들의 대다수는 축구공을 만들기 이전에 했던 예컨대 마을에 우물물을 길어 나르는 것과 같은 허드렛 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받는 품삯은 축구공 공장에서 받던 것과는 감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형편없을 것입니다. 선진국의 축구공 메이커들이 자국의 노동자들에 비해 방글라데시의 아이들에겐 낮은 임금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방글라데시 안에선 꽤나 질 좋은 일자리인 게 분명합니다. 방글라데시 입장에선 축구공 공장을 통해 분명히 경제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에 반론도 있습니다. 같은 축구공을 만드는데 왜 선진국에 입지한 공장과 개도국에 입지한 공장에서 서로 다른 임금을 주냐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업가들은 자선사업가나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기업 환경이 열악한 저개발국에서 경영활동을 할 동기가 없어집니다. 남북합작공단인 북한의 개성공단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들어가 공장을 운영하는 건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 때문입니다. 북한의 인건비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 북한의 노동력 수준을 감안할 때 품질 대비 인건비가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도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산품을 만드는데 남한이나 중국, 베트남보다도 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을 두고 그 누구도
남한의 자본가들이 북한의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시스템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랬다면 북한의 사회주의 당국이 두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누가 뭐라 해도 북한의 현재 상황에서 아주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북한의 소득을 늘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에게 개성공단은 남한을 경유해 세계로 열린 창인 것입니다. 세계화를 이용해 선진국이 저개발국을 착취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몇몇 개도국들은 197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와중에도 성공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가 세계화의 수혜를 받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물론 같은 시기에 저성장에 시달리며 경제적으로 실패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세계화가 경제적 착취와 종속을 불러 경제 성장을 어렵게 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세계화가 저개발국에 있어서 그리 나쁘지 않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그 나라의 역량에 달린 문제지 세계화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개방입니다. 우리가 개방 정책을 통해 산업화를 이뤘고 중국이 개방화로 인해 세계 G2로 성장했듯이 말입니다. 북한처럼 낙후된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개방화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돈을 보내주고 도와준다고 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스스로 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산업화에 성공해야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후진국 수준의 낙후된 분야가 있습니다. 농업이나 서비스 분야가 그렇습니다. 이들 분야에 개방이라는 햇빛을 비추어야 경쟁력이라는 밝은 세계가 비로소 열릴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